물궁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신소재 개발과 활용 파트에서 이제 통합과학을 같이 공부하게 되는 심효익 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2년에 11월이 벌써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고1이 되었나 싶은데 어느덧 3학년 선배들은 수능을 치르게 되고요. 여러분들도 나도 한 살 더 나이를 먹게 되네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집에서 자세가 너무 편안해지고 날씨가 추워서 이불 속으로 조금씩 들어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죠. 하지만 2차 지필고사도 얼마 남지 않았고 2학년이 코앞에 있으니까 심기일전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지필고사 부분을 선생님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통과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 누굽니까? 했을 때 선생님보다 여러분들이 보람차게 대답을 할 수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험 범위 중에서 신소재 파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진도에 맞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신소재 개발 활용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아마 71쪽이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았던 기존에 있는 기존 소재들이 여러 가지 전기적 또는 자기적 성질들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소재들마다 각자의 개별적인 물리적인 특성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현대 문명의 경우에 이런 전기적 성질과 자기적 성질을 잘 컨트롤하면서 크게 발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소재들끼리 섞어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신소재가 개발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화합물의 조성의 변화,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물질들을 몇 대 몇으로 얼만큼 섞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전기적, 자기적 성질들이 이런 식으로 달라질 수 있게 된다라는 점, 또는 우리가 결합 구조가 변화된다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탄소의 경우에 분명히 4개씩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었던 아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3개씩 공유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점, 이에 따라서 밑에 쪽에 이렇게 부호로 나와 있지만 어떤 아이는 전기적 성질을 아주 크게 가지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는 전기 전도성이 아주 낮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신소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언급했다시피 신소재에 대해서 엄청나게 디테일한 물리적인 특성이나 어떤 작동 원리를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3가지를 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로 신소재 어떠한 신소재인지 이름을 말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특성, 그 다음 활용되는 예시를 여러분들이 최소한 3가지 이상씩은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전기적 성질, 자기적 성질, 그리고 결합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2개씩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수업 시간 한 번씩 언급을 했겠지만 전기적 성질의 경우에는 액정과 불순물 반도체가 될 것이고요. 자기적 성질은 초전도체 네오디뮴 자석, 그리고 결합 구조 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신소재에는 대표적으로 그래핀과 탄소 나노튜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 이외에 71쪽에 나오는 도체 절연체 반도체, 즉 전기적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물질을 분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적 성질에 따라서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과 자석이 될 수 없는 물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전기적 성질과 자기적 성질이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예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전기적 성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우리 신소재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72쪽과 73쪽을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앞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대표적으로 액정과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액정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저 상단에 있는 링크를 이용해서 유튜브 영상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눈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저 너머에는 광원이 있어서 이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을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간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수직 평광판과 수평 평광판이 있어서
특정 방향으로 이제 진행하는 그런 빛들만 통과를 해주고 있죠. 수직 평광판을 지나려면 당연히 수직 방향만 우리가 통과를 해줄 수 있을 것이고요. 수평 평광판을 통과하는 녀석은 이런 식으로 가로로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운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액정셀의 경우에는 분명히 수직으로 들어갔는데 수평으로 돌아서 빙글 돌아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위쪽에 푸른색으로 지금 마킹을 해놓은 것은 그냥 수직으로 시작을 해서 수직으로 그대로 통과를 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수직하게 그대로 통과하는 초록빛과 파란빛은 우리 눈에 도달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수평으로 누워버린 빛이 빨간색 칼라 필터를 통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즉, 이 액정셀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길쭉한 분자들을 포함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액정, 리퀴드 크리스탈의 경우에는 고체와 액체의 중간 정도가 되어서 배열을 손쉽게 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액정 분자를 잘 활용을 해서 뒤쪽에는 빛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신소재가 바로 액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링크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아까 마찬가지로 평광판이 쭉 나와 있죠. 자, 지금 여기에서의 어떤 배열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 가운데 지금 길쭉하게 되어 있는 아이들이 액정 분자인데 액정 분자들이 지금 가만히 지금 일렬로 서 있지는 않죠. 그죠? 가로에서 점점 세로로 이렇게 눕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썰미 있게 잘 봤을 수도 있겠지만 이쪽에는 지금 가로 방향으로 평광판이 되어 있고요. 이쪽은 지금 세로 방향으로 평광판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스위치가 끊겨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스위치를 닫아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스위치를 닫아줌으로써 어떠한 변화가 생기나요? 그렇죠. 지금 액정 분자들의 배열이 점점점 누워있는 그런 형태에서 완전 똑바로 다 차렷 자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우리가 전류를 주어서 분자의 배열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과정 빛이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의 차이점이 확연히 보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액정들을 셀들을 모아보면 이런 식으로 시각적인 정보를 전달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컬러 필터를 씌우면 이런 식으로 RGB가 되면서 색깔들을 모두 통과시키느냐 또는 통과시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빛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백라이트가 존재를 합니다. 백라이트가 존재를 하는데 지금 일단 눈 앞에 평광판을 두 개를 교차를 해 놓았어요. 교차를 해서 기본적으로 아무런 빛이 통과할 수 없게끔 세팅되어 있는 것이 액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전극을 통해서 액정 분자들의 무엇이 바뀐다? 그렇죠. 액정 분자들의 배열이 바뀐다. 이거 뭐지? 잠시만요. 12. 자, 액정 분자들의 배열이 바뀌는 거죠. 배열이 바뀌면서 뒤쪽에 있는 백라이트가 통과를 하는지 아니면은 통과를 하지 못하는지를 결정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한테 시각 정보를 전달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제일 중요한 거, 액정의 경우에는 우리가 전기적인 이제 신호를 주어서 분자들의 배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광원
광원의 빛을 통과를 시켜줄 수도 있고 또는 통과를 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시각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RGB라고 하는 색 필터, 지금 이거 완전하게 RGB 그대로의 색깔이거든요. 이런 색깔 필터를 입혀주면 LCD TV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이 액정 셀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좌우로다가 이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이렇게 연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저 액정 셀들을 보여준다, 액정 셀들을 이제 배열을 바꾼다 하는 것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약간 그런 거예요. 올롤로 깍꿍 같은 느낌. 엄마 얼굴은 항상 손바닥 뒤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바닥을 열어서 보여주는지 닫아주는지 이런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모하는 전략이 상당히 낮아요. 낮은 소모 전력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단가뿐만 아니라 유지하는 단가들이 상당히 낮아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어때요? 지금 눈으로 들어오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녀석이 지금 이렇게 층으로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백라이트를 항상 뒤에 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광원이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즉 광원이 필수로 존재하게 되면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두껍죠. 두께가 두꺼워지고요. 그만큼 이제 무거워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잘 봤는지 모르겠지만 색 재현율이 낮아요. 무슨 말이냐? 내가 평광판을 두 개를 이렇게 교차를 해서 뒤쪽에는 빛을 투과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살살 새어나오는 빛들이 존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은 빛이 약간 희끄무레한 그런 짙은 회색으로 이렇게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채도가 좀 낮아지는 좀 이제 탁한 그런 어떤 색감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할 이제 뭐 LED나 이런 걸 이용을 하면 이 LCD TV를 조금 더 이제 두께를 줄이기 위해서 LED TV를 조금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 액정의 경우에는 아주 길쭉길쭉한 분자였다. 그리고 이 액정 분자들의 무엇이 바뀌면, 그렇죠, 배열이 바뀌면서 무엇을 결정해 줄 수 있다? 그렇죠, 빛을 통과시켜 주느냐 아니면 통과시키지 않느냐를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기적 신호를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인데요. 우리가 반도체의 경우에 이미 이야기를 했듯이 도체와 저련체의 중간 정도의 전기 전도성을 갖게 됩니다. 어떤 조건에 따라서도 우리가 전기 저항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71쪽에서 봤듯이 저마늄이나 규소처럼 14족 원소가 대체적으로 반도체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반도체 원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14족 원소니까 14족 원소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마늄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마늄이 이런 식으로다가 원자과 전자 4개를 갖고 있죠. 그죠? 4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우리가 몇 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전자 하나, 둘, 셋, 4개를 가지고 오면서 아주 화학적으로 안정한 그런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해줄 수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18쪽 원소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4개의 공유 결합을 해버리면 화학적으로는 상당히 안정한 전자 배치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는 지금 이 반도체를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할 때 전기 빵빵하게 보내주고 내가 원할 때 전기를 탁 끊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전도주 측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너무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해버리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왜? 너무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해버리면 내가 뒤에서 밀었을 때 밀리겠습니까? 그렇죠. 전자가 전혀 움직이지를 않겠죠. 지금처럼 14족 원소로만 이루어진 반도체를 우리가 순수 반도체라고 해요. 하지만 전도도 측면에서는 영 활용도가 좋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듯이 약간 축구로 치면 조기 축구 1년 회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축구를 뭐 선생님보다 훨씬 잘 할 수가 있겠지만 손흥민급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열심히 노력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로 도핑을 해버리죠. 그냥
엄청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순수 반도체도 이런 식으로 도핑을 해버리는 겁니다. 도핑을 해버리면 이렇게 붉은 느낌과 푸른 느낌, 붉은 톤과 푸른 톤으로 좀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왼쪽에 나와 있는 녀석들도 지금 붉은 톤과 푸른 톤으로 지금 나뉠 수가 있는데, 일단 먼저 색깔, 여기 빨간색 먼저 좀 보도록 하시죠. 자, 도핑의 경우에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순수 반도체로 만든, 순수 반도체가 지금 회색이니까 이것도 회색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수 반도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 앞쪽에다가 약간 총 같은 걸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서 막 이렇게 쏘는 겁니다. 이런 13족 원소나 15족 원소를 두두두두 약간 이렇게 총을 쏘듯이 해서 그 콕콕 박히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13족 원소를 사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13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어때요? 그렇죠. 14족 원소 대비 좀 부족하잖아요. 그죠? 14족 원소 대비 부족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거야. 요거를 선생님이 하나 사이트로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순수 반도체 이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 도핑을 시작을 한다. 그러면 여기 이 가운데 있는 이 녀석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지금 결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 8개의 원자과 전자를 이제 하면서 18쪽에 배치를 하고 있잖아요. 도핑을 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실리콘이랑 비교를 했을 때 갈륨의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여기가 지금 허전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14족 원소 대신에 15족 원소를 이렇게 들어옵니다. 15족의 경우에는 지금 보면 점이 5개, 즉 원자과 전자가 5개가 있잖아요. 얘는 지금 보면 여기 뭐 어때? 여기에 지금 남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 모양새를 지금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즉 지금 갈륨 13족 원소가 혼입이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전자가 있어야 할 곳에 웬 구멍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족 원소를 내가 혼입을 했을 때에는 원래 있어야 되는 그 공간 이외에도 전자가 막 차고 넘치게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13족 원소에서는 14족 대비했을 때 전자가 좀 이렇게 부족해요. 전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마치 구멍 같은 게 이렇게 생긴 거죠. 구멍에 원래 전자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전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마치 양전하를 띠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양전하를 띠는 구멍, 이런 식으로 해서 양공, 이렇게 우리가 불러줍니다. 이 양공이 마치 움직이면서 전기를 통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연출을 해주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15족 원소의 경우에는 전자가 철철 넘치죠. 그래서 넘치는 그 전자들이 열심히 움직여줄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전하, 차지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양전하, 음전하를 이야기할 때는 포지티브 또는 네거티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3족 원소가 혼입되어 있는 비교적 이렇게 양공이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P형 반도체, 그리고 이제 15족 원소가 들어가서 전자가 철철 넘치면 N형 반도체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다가 봤을 때 얘네들은 순수한 반도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 우리가 전체적으로 불순물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불순물 반도체. 자, 불순물 반도체의 경우에는 지금 화학적으로는 어떤가요? 그렇죠. 14족 순수 반도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불안정하죠. 불안정하다라는 것은 그렇지, 전자가 어떻게든 땡겨오거나 어떻게든 주려고 뭔가 노력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훨씬 더 높은 전기 전도도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 P형과 N형을 우리가 절묘하게 딱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PN 이렇게 붙이면 우리가 다이오드라는 애를 얻을 수가 있는데, 다이오드의 경우에는 지금 이런 그래프들을 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지금 220V 집에 있는 가정용 콘센트의 경우는 220V가 되죠. 220V의 경우에는 내가 콧구멍을 어떻게 꽂아도 다 전기가 들어오잖아. 그런데 집에 있는 시계를 생각해봐. 집에 있는 시계의 경우에는 우리가 뒤에 돌리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그렇죠. 건전지를 넣어줘야 되는데 건전지 그거 아무렇게나 꽂으면 어떻게 돼? 가전기구가 손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충전을 하거나 이런 것 같이 물론 태블릿이나 핸드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려면 충전기라는 것을 거쳐야 되는데 태블릿이 원하는 것은 일정한 방향의 전류를 원하고요. 우리 집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플러스 극이랑 마이너스 극이랑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녀석을 갖고 온단 말이죠. 즉 교류에서 지금 교류에서 직류로 바꿔주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로 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과정 우리가 정류작용이라고는 하는데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렵죠?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네들 같은 게 보면 지금 실리콘이 지금 쭉쭉쭉 박혀 있고요. 중간중간에 P가 박혀 있는, 즉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이렇게 전자가 막 남아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 파란색 톤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N형 반도체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붕소 13족 원소의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면 비어 있는 것들이 보이잖아.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뭐라고? 그렇죠. 양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으면 우리가 전지를 연결했을 때 조금 특이한 과정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녀석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플러스 극으로 연결해 주거나 마이너스 극으로 연결해 주거나 우리가 어떻게든 전류가 흐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플러스 극을 왼쪽으로 연결했을 때에는 전자가 어떤가요? 지금 여기에서 나와서 열심히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그죠? 이쪽에 있는 남는 녀석들이 지금 P형 반도체를 막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양공은 지금 이렇게 N형 쪽으로 막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쪽에 남는 전자들이 나와서 다시 플러스극으로 돌아가는, 즉 전류가 돌 수 있는 회로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대 방향으로 끼워볼게요. 반대 방향으로 어떤가요?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이 N형 반도체 안에 있는 전자는 기본적으로 무슨 전하? 그렇죠. 음전하죠. 음전을 띠고 있는 저 전자는 무슨 극으로 들어가야 돼? 플러스 극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N형 반도체에다가 플러스 극을 연결하면 전자가 굳이 여기를 넘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 P와 N 사이가 38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버리면 이 N형 반도체에 많이 남았던 이런 전자들이 막 넘어가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돌 수가 있는데 방금처럼 이런 식으로 연결해버리면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류는 이렇게 순방향이랑 역방향이랑 이런 것들을 계속 왔다리 갔다리 돌고 있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전에 필요한 건 이 한쪽 방향만 필요로 하거든요. 즉 이쪽에 있는 교류 중에서 요 부분을 없애서 마치 직류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작용 우리가 정류 작용이라고 합니다. 정류 작용. 막 엄청나게 어려우면 엄청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혹시나 모르겠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다면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질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 없애주고 요것도 없애주고. 자, 뭐 그 정도로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하나를 더 붙여서 3층 구조로 만들어 버리면 우리가 트랜지스터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트랜지스터는 여러분들 모든 회로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 0과 1로 이루어져 있는 디지털 회로, 즉 스위치 작용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로 해서 아주 짱짱하게 공연해서 들려줄 수 있는 것처럼 신호들을 증폭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트랜지스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디지털 회로를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까지. 자, 넘어가 보면 지금 이 다이오드를 우리가 잘 원소를 조합을 하면 이거를 빛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빛 에너지가 방출되는 다이오드 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다? 그렇지, 발광 다이오드 하면서 우리가 LED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원소 조합의 경우에는 지금 교과서 73페이지를 잠시 보시면
이제 13족과 15족을 이제 열심히 섞는 그런 과정이 나와요. 뭐 갈비인도 있고요. 갈비도 있고요. 갈인도 있고요. 뭐 갈질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렇죠? 그 보면 다양한 파장 영역대가 나오고 있죠. 적외선부터 해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빨초파 합하면 무슨 색깔? 그렇지. 여러분들 하얀 색깔. 여러분들 위에 있는 그렇죠. 백색 조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LED 조명을 이용을 해서 훨씬 더 밝으면서도 수명이 오래가는 그런 조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LED를 활용을 하면 저 아까 그 위에 있었던 LED TV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LCD TV랑 원리는 똑같은데 광원이 백라이트가 LED가 되면 훨씬 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력 소모가 줄어든 그런 액정 TV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LED TV도 있는데 우리 OLED TV라는 게 있어요. OLED. LED TV랑 OLED TV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OLED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질, 즉 탄소화물을 이용해 가지고 제 스스로 색깔을 이렇게 빛나게끔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자체 발광이라는 이 표현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체 발광, 자체 발광. 아이 빛난다. 자체 발광을 하기 때문에 지 스스로 빛난다. 그러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빵 하고 이렇게 빛을 내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빨, 초, 파 이렇게. 또는 아무것도 빛나지 않는다. 그럼 이런 식으로 검은색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죠. 자체 발광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해서 엄청나게 높은 색 재현율을 자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에 있는 이 링크를 여러분들이 보면 삼성이랑 LG 이렇게 두 회사에서 TV 가지고 엄청나게 싸우는 그런 과정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대표 LG와 삼성이 TV 판매 2차 대전에 돌입했습니다. LG LED TV는 왜 두꺼운 거죠? 성우가 질문을 뜻하는 Q를 강조한 후 LED로 질문합니다. 삼성전자 텔레비전 브랜드인 자, 백라이트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하죠. 광고인데 백라이트 없이 QLED의 단점을 부각하면서 뭐 스스로 빛을 낼 수 있고 두께가 엄청나게 얇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A, B, F, U, Q, K 등 알파벳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며 앞 글자가 다른 LED TV도 백라이트가 필요한 LED TV라는 내용에 이은 두 번째 삼성 저격 광고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이제 굴지의 대기업 두 곳이 이런 식으로 좀 그 나름대로 서로를 디스를 하는 그런 광고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QLED가 어쩌고 저쩌고 OLED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물론 뭐 우리가 정확하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지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만 본다면 OLED의 경우에는 좀 자체 발광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 픽셀 하나하나가 지 스스로 빛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색 재현율이 높게 나온다. 백라이트가 뭐 항상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검은색을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러한 광고 문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OLED도 나름대로의 또 단점들도 존재를 하는데 파란빛에 대한 내구도가 좀 상당히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을 이렇게 계속 비추고 있다가 딱 이렇게 뭔가 바꾸었을 때 이 위쪽이 이제 슥 이런 식으로다가 잔상이 남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작용 이렇게 해가지고다가 이런 식으로 글자가 남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OLED가 서로 이렇게 타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잘 떨어지질 못해서 잔상이 남는 번아웃과 같은 그런 단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OLED TV와 LCD TV 뭐 둘 중에 뭐가 좋은 것인가 뭐가 나쁜 것인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논하기보다는 우리가 항상 하얀 빛이나 파란 빛을 많이 써야 하는 그런 그 어떤 영상을 계속 봐야 되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또는 문서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지금 73조 아래쪽을 보시면 전기 저항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온도나 압력, 빛,
화학물질, 방사능과 같이 다양한 물질들에 대해서 전기 저항이 변화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소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이제 그 현관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그 광 센서가 딱 발동을 하면서 빛을 딱 이렇게 밝혀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장애물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다시 자신으로 돌아가는 빛의 양이 달라지니까 그 달라짐을 측정을 해서 전기 저항이 달라진다. 지금 앞에 누가 있구나. 그러면서 불을 딱 이렇게 켜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는 뭐 화학물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음주 측정이라는 걸 했을 때 우리가 후 하고 이렇게 숨을 내뱉었을 때 그 안에 에탄올 분자 또는 이제 포말데하이드 같은 그런 분자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전기 저항이 낮아지면서 그 변화를 인식을 해서 삐 하고 경고음을 울려줄 수도 있겠죠. 이처럼 다양한 물질에 대해서 전기 저항이 변화되는 신소재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다양한 센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센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11월 초반에 진로 현장 체험 활동 1일차 때 우리가 아두이노 사이언스를 이용해서 좀 많이 활용을 해봤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활용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액정과 반도체 두 가지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액정은 전기적 신호에 따라서 배열이 변화되는 것, 이 배열 변화에 따라서 백라이트를 투과시켜 주는지 많은지를 좀 더 보는 것이라고 했었고요.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도핑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훨씬 더 전도도를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걔를 불순물 반도체라고 했었고, 몇 쪽 원소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자가 부족한 P형 반도체인지 전자가 과잉한 N형 반도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의 화합물의 조성을 우리가 잘 조절을 해주면 빛 에너지를 방출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빛 에너지 방출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LED 조명으로도 활용할 수 있었다라는 점,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챙겨졌었던 기출문제도 좀 잠시 볼까요? 지금 21년 고1 11월 학평 12번 몇 쪽인지 선생님 좀 까먹었는데 한번 잘 보시면 지금 전기적으로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중간 정도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반도체 먼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산소 다음으로 풍부한, 우리 지각하면서 우리가 했었던 건 뭐 있습니까? 그렇죠. 지각할 때에는 1차 고사 때 맞나? 했었죠. 그죠? 우리가 산소가 제일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규소, 점점점점 이렇게 나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도체와 그 반도체 14조 원소인 규소가 메인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해주면 4번을 우리가 정답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반도체를 이용한 전기 소자,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뭐 직접 회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과 같이 전기적 성질과 관련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기적 성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 파트 3에서는 우리가 결합 구조가 변화되는 나노와 관련되어 있는 신소재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QR코드나 등등을 이용해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학교 와서도 제발 질문이라는 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빠이빠이.